자, 영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 챙겨볼까요? 네, 6월 2일은 이제 한국 5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나오고 알래스카에서 이제 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6월 3일은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대통령 선거로 그날 이제 대선이 있어 휴장이고요. 미국의 4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고요. 6월 4일은 이제 미국 5월 ISM 서비스업 PMI, 미국 연준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6월 5일은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결정하고요. AI 반도체 기업이죠.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6월 6일은 이제 한국은 그 현충일로 휴장에 들어가고 미국에선 그날 5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대선이겠죠. 예, 대선 이제 정책은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표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5월달 수출입 데이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표랑 고용 보고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고용이 조금 이제 부진할 수도 있다는 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걸 좀 잠재울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적으로는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브로드컴은 주문형 반도체,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사거든요. 네. 이 회사의 실적은 또 어떤지도 한번 검증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에서 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우리나라도 참석하는지는 아직 좀 명확하게 안 나왔더라고요. 참석한다고 기사는 나온 것 같아요. 나왔나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뭐 일본도 오고 하니까 이게 결국 알래스카 LNG 개발 있죠. 그러니까 그 개발 사업이 약간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투자 결정하기가. 그래서 여기서 아마 회의를 통해서 뭔가 좀 약간 결론을 좀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 결과를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이 회의를 약간 압박을 맞아요. 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고민이었는데 네. 그래도 가보자, 네. 정보는 확인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 그죠. 일단 같더라고요. 가는 게 낫겠죠. 가서 뭐라도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알래스카 에너지 컨퍼런스도 일단 우리나라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라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 매수해라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왜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목이요. 지금이 상승세의 시간이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되게 우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뭐 골드만삭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 증시 매수 의견을 좀 내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대선이 끝나면 뭐 누가 되더라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진다. 요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통적으로 후보들이 다 증권시장 좀 살리자, 부양하자, 이 의견들이 좀 되게 공통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든가 밸류 프로그램 계속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에 약속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증시 활성화 통한 국민 자산 증식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한국 주식에 대한 매수를 공고했고, 또 한 가지는 원화가 계속 좀 강할 것 같다. 환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원화가 강하면 보통 우리나라 증시에 우호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보다는 원화를 산다면 이 국내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 강세는 한국 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은 신흥시장 내에서도 그들과 비교해서 30% 이상이나 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싸다. 평가돼 있다. 네, 그런 것들도.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수년간 최저 수준이래요. 그 얘기 이제 채워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지금은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다라는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 매수하라고 보고서를 낸 게 과거에도 몇 차례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근데 2023년에 한번 또 사라고 했는데 그때 한 4% 정도 그 이후에 상승하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자,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소비 심리도 돌아서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내수 경기는 어떻게 회복이 될 그런 전망이 보이나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심리가 돌아선 건 사람들이 회복되겠다, 미리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회복했는데 6개월 만인데, 이게 작년 12월에 그 88.2까지 계엄 때문에 급격히 하락했다가 4월까지는 90 초중반에서 머물르다가요, 이번에 이제 100을 돌파했거든요. 이 100의 의미는 뭐냐면 그 과거 평균과 이제 비교한 거예요. 과거에 2003년부터 이 평균치를 좀 내가지고
100 이상이면 소비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 100 이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100이 넘었다는 건 사람들이 아, 소비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 얘기죠. 근데 이 심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증가한다고 뭐 100 넘었다고 바로 소비가 되는 건 아닌데, 아, 사람들의 시선이 좀 그동안 위축돼 있는데 이제 한번 소비 좀 증가할 것 같고 또 추경도 있고 내수를 살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그럼 나도 좀 소비를 해볼까?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을 넘었다는 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그러니까 1월부터인데요. 그 3월까지 계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대요. 네, 그 뉴스 봤어요. 그 전년 3월이 0.73명이었거든요. 올해 3월이 0.77명. 그러니까 이제 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끝도 없이 떨어졌거든요. 이 출생아 이 비율이.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다행이고, 무엇보다 이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작년 4월부터 혼인 건수가 계속 늘고 있대요. 매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고무적인 거죠. 예.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탄생을 해야 또 소비 기반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분위기까지 좀 감지되고 있어서 지금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확실히 좀 하반기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결국 내수주한테는 좋겠죠. 그리고 누가 집권하든 지금 다 얘기하는 게 30조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추경 30조. 그래서 돈 풀기가 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수주도 좋아지고, 대표적으로 건설주, 뭐 증권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하겠죠. 이렇게 되면 돈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자산 인플레가 올 텐데, 그렇죠. 그죠? 그러면 결국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현금 가치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현금은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자산 투자할까?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처럼 2차 전지주들 많이 좋았잖아요. 부진했던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전기차가 많이 팔린 건 아니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낙폭과대죠.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정말 끝없이 빠져서 흔히 이제 수급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호재만 나와도 급등해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일단 이제 많이 빠졌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GM과 포드가 미국에서 LFP 배터리 탑재한 차를 출시하고 싶어 한대요. LFP 배터리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싸죠. 근데 이걸 왜 출시하려고 그러냐면 저가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NCM, 우리가 만드는 NCM 배터리는 좀 비싸거든요. 그러면 LFP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선 중국 걸 선택해야 되는데 미국에선 중국 거 쓰면 그러니까. 보조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GM의 CEO가 실제 얘기를 했대요. 그 LG하고 삼성한테 LFP 배터리 만들어 주는데 대신 거기 소재를 되도록 중국산 쓰지 마라. 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LG 입장에서도 이게 어려운 게요. LFP 배터리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간 양극재는 중국 회사랑 이미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죠? 이거 쓰면 이제 보조금 못 받아요. 그래서 아마 LG도 계약을 처리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도 LFP 시장에 이제 참전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선 중국산을 안 쓸 거기 때문에 한국은 수혜를 받겠죠. 만약에 둘 다 경쟁을 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LFP 이기기는 사실 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LFP 미국 시장 열릴 것 같다. 이 기대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SK온과 포스코피처이 합병한다는 막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서로 안 좋았던 기업들이 합치는 막 이런 루머가 돈다는 건 뭔가 이제 구조조정 같은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계속 이미 좀 구조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이제 업황 바닥일 때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근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걸 나쁘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복귀했다는 것도 그렇죠. 테슬라 주가. 호재죠. 이것도 왜 이 사람이 복귀했기 때문에 전기차 이제 생산 늘리고 집중하지 않겠냐.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는 결국엔 미국에서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출시할 미국 차는 한국 배터리를 탑재하겠죠. 파나소닉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호재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면서 한국 배터리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좀 반등했는데, 다만 이게 장기간 이어지려면요 결국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미국이든 유럽에서 한국 배터리가 탑재된, 이걸 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어쨌든 기대하는 건 LFP 배터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미국에. 네. 이걸 탑재한 이제 그 미국의 자동차가 우리 배터리를 탑재해서 이제 많이 팔리는 거. 그것까지만 내년, 내후년에 연결되면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악은 좀 지났으니까
좀 긍정적인 뉴스들을 계속 좀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 연예기획사 얘기도 하나 있는데 하이브가 SM 지분을 전략 매각했다고는 기사가 있네요. 그 이를 두고서 한한령 해제가 더 가까워졌다. SM 지분을 어디다 판 거예요? 텐센트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텐센트 뮤직 네네. 여기에 지분을 팔아버렸는데 원래 하이브가 예전부터 SM 지분 팔 거라는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반 투자자나 외국인한테 그냥 팔았으면 시장에 나와버렸겠죠. 그럼 굉장히 악재거든요. 유통 물량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나올 물량이. 근데 하이브가 텐센트에 넘겨버린 거죠. 그러면 텐센트는 이걸 받고 안 팔거든요. 근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SM 인수전 되게 치열했던 네. 그건 거죠? 맞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갖고 있던 지분을 파는 건데, 근데 언젠가 팔 거라고 보니까 이제 SM 주가에 그게 항상 좀 약간 걸림돌 중에 하나인데, 일단 SM 입장에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지금 결론이 났죠. 왜냐하면 중국 텐센트 뮤직이 이제 2대 주주가 돼요. 1대 주주는 아시겠지만 카카오죠. 카카오랑 카카오 엔터 합치면 어쨌든 이제 최대 41.5%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가져가는 지분이 9.66%니까 2대 주주로 올라서고, 왜 SM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밖에 없냐면 중국 진출을 계속 해야 되니까 텐센트가 뒤에 있다는 건 중국 사업하기가 되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그렇겠네요. 되면.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텐센트가 인수했으니까 이제 한한령 해제되는 거 아닌가? 또 기대감이 또 붙은 거예요. 한한령 해제는 정말 발음이 힘든 만큼 해제도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해제가 안 돼도 텐센트랑 협업을 많이 하겠죠. 그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밸류를 올려버리는 거죠. 시장이 하나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텐센트 입장에서도 SM에 갖고 있는 IP라 그러죠.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뛰어난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 그걸 또 확보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SM도 직접 텐센트 뮤직과 협업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고, 텐센트 뮤직도 실적 발표 예전에 했을 때 SM, YG엔터, 카카오엔터랑 중국 내 행사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이제 그 하이브의 지분 매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 분위기는 과거보다 확실히 나아지는 것 같다. 이제 남은 건 뭐 한한령을 실제 좀 풀어주는 거, 이제 콘서트 여는 거랑 BTS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복귀하는 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이제 콘서트를 하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 조선사를 발주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중국 그 해운사에 대한 제외 이런 게 우리 뭐 당연히 해운사들 우리 조선주에는 큰 기회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해외 선주들이 중국 선박 안 쓸까? 이런 또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압박이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쨌든 이제 HD 현대미포가 LNG 벙커링선이라고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이제 주유해 주는 거죠, LNG를. 그 선박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박이거든요. 이번에 2척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옵션이 좀 들어가 있어서 옵션까지 포함하면 최대 10척까지 수주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인도의 석유천연가스공사가 에탄 운반선 3척 건조 계약 놓고 한국, 조선 3사와 협상 중이라는데, 여기서도 중국 조선사를 다 빼버렸대요. 과거에는 중국과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빠지고 있고, 일본의 이제 몰이라는 이 선주도 중국 조선소에 대한 LNG 운반선 발주를 중단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몰은 현재까지 중국 조선소에 30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해 놓은 회사예요. 일본 회사인데. 그렇죠. 근데, 중국이 많이 발주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그 미국이 이제 중국 선박을 자꾸 규제를 하니까 찝찝하거든요. 괜히 이 중국 선박 썼다가, 왜냐하면 미국에 안 보내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미국에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 선박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차단해버리자. 괜히 미국 항구 들어갔다가 벌금 때리니까 벌금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예 발주부터 그냥 한국을 채택하자, 이런 이제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선주가 아니라 지금 되게 많은 선주들이 지금 한국과 발주 협상 중인데, 여기서 중국이 좀 배제되고 있다는 게 되게 이제 예전과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확실히 미국의 중국 선박 규제는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조선사들의 수주 영업력에 정말 큰 도움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의 어쨌든 조선주들의 밸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지금 이제 선박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친환경 선박은 어쨌든 중국보다 한국이 더 경쟁이 뛰어납니다. 그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 선박들에 대한 수준은 더 조금씩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수주량이 한 70% 정도 엄청 차지하는 많았어요. 양인데 그걸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조선소들이 그 양을 생산해야 될 능력은 충분히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도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받는 건 28년치겠죠. 28년에 인도하는. 그럼 이제 도크를 계속 연대요. 더 29년째. 추가로. 이렇게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한계는 있죠. 다 뭐 그냥 막무가내로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이게 도크를 어쨌든 이제 그 다음 년, 근데 대신에 받아야 되는 그 선주 입장에 좀 늦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밀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이제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4월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가 턴어라운드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이런 쪽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그 고가 화장품 시장이 좀 몰락해가지고 아모레는 설화수고 LG생활건강 후죠. 이게 진짜 몇 년 전에 정말 잘 나가던 브랜드들인데 정말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 회복되는 거는 좀 데이터상으로도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년 4월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고요. 4월까지 누적으로 4%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성장률은 별로 안 큰 것 같잖아요. 계속 역성장했어요. 화장품 소매 안 판매가. 좋다가. 예. 이게 지금 4개월째 플러스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한두 달 돌아선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도 마이너스 1.1로 결국 마감했거든요. 역성장했는데 드디어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도요. 올해 화장품 소비를 구조적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 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수출도 중국에 들어가는 게 지금 3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실제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사업부가 7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어요. 근데 드디어 BEP라고 하죠. 손익분기점을 이제 맞췄다고 합니다. 이러면 돌아서겠죠. LG생활건강 또한 1분기 중국 사업 매출은 좀 감소했지만 4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지금 내수 부양하죠.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최악은 지나갔다. 그래서 그동안 고전했던 한국의 대표 이런 화장품 회사들이 올해는 한번 중국 쪽에 좀 비중이 큰 회사들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좀 쏴질 것 같고 또 중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어쨌든 많이 올 것 같아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또 한국 화장품을 또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효과 한번 올해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 경신 2,700 넘으면서 찍었는데 이제 3,000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3천 얘기 나오면 또 이게 조심해야죠. 이게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결과 안 좋았는데, 근데 과거랑은 확실히 달라진 게요. 이 원화도 좀 강해지고, 뭐 트럼프 관세도 사실은 이제 최정점은 지나갔고,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식 부양 진짜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고, 또 한국 증시는 지난 4년간 너무 부진해가지고 주가가 싸다는 것도 충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또 지금 주도주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대 흐름에 되게 잘 맞는 업종들이 다 주도주예요.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다 공통점 있죠. 남들이 못해요. 근데 제조 능력이 뛰어난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가성비가 또 되게 좋아요. 원전 같은 것도 납기일 잘 지키죠. 그 다음에 중국 대체입니다.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이 또 우리 한국이 또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조선 같은 거 미국이 규제하니까 그렇죠. 한국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무기는 뭐 중국과 경쟁하는 건 아닌데 폴란드가 한국 무기 채택하면 명백하죠. 유럽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 빨리빨리 납기도 해주고 가격 싸고 원전 프랑스 경쟁력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변화에 지금 너무 잘 맞아버린 섹터들이 몇 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금 되게 좋았던 거고, 그래서 이 흐름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적 변화는 여기에 맞는 업종들이 계속 나온다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좋은 흐름 볼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워낙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들은 좀 단기적으로 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후를 본다면 좀 못 올랐던 섹터들이 저는 좀 이 키 맞추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의하면 내수주가 또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내수 관련된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한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정부 정책은 어쨌든 자본시장 활성화하는 법이니까 뭐 상법 개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고배당 관련된 주주환원 좀 잘하는 기업들도 역시 계속
각광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3천 얘기냐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런 거 너무 휘둘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원칙대로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바뀐 건 맞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당분간 긍정적으로 보시고 내가 어떤 기업을 좀 선택해 볼까? 사실 지수보다 어떤 쪽을 좀 선택하는 게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까? 이 고민을 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거기에 같습니다. 팁을 하나 주시자면 지금 말씀하신 조선, 방산, 원전 다 지금 차트를 보면 너무 우상향이 올랐잖아요.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을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좋은 것 같고 시대 흐름도 잘 맞는 것 같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종목을 바라보고 타이밍을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지금 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누구든. 근데 이런 거죠. 놓쳤으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기업들도 언젠간 빠져요. 과거에도 보면 20%씩 빠지면서 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준비를 하신 분은 샀겠지만 그냥 조선주 이제 끝났어. 나는 안 사니까 공부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계속 이제 조선주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그럼 공부하다 보면 확신이 들거든요.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주가 빠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좀 내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이건 있어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야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예.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조정은 분명히 일시적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노이즈 끼는 게 그 엔비디아가 주가 다시 더 올랐지만 딥시크가 터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계속 노이즈 나와요. 어느 뭐 기업이든 노이즈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일부 시간에도 피부 미용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맞을지 몰라도 지금 70만 명 왔는데 2029년까지 200만 명이 올 것 같아요. 그럼 3배가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럴 것 같다고 동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산업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하겠죠. 근데 대신 주가를 봤더니 많이 올랐어요. 그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안 된 상태면 못 들어가요. 빠져도 그렇죠.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공부를 먼저 해놓으시고 주도주는 이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 당장을 내가 좀 투자한다면 그걸 살 수는 없으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다시가 항공주 또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근데 항공주도 지금 원화 강세 수혜주고 그런 분위기 있고 또 지주사주들도 여전히 주가 지금 많이 빠진 기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좀 소외된 곳에서 좀 또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염이사님이 선정하신 보고서는 어떤 주제일까요? 이번에 이제 반도체인데요. 그 대신증권의 유영근 연구원님이 From Shadow to Clarity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림자에서 명확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그림자만 보였다면 이제 뭔가 좀 빛이 보인다, 명확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자 이런 보고서의 결론은 D램은 재고는 줄고요, 생산은 제약된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D램은요 공급 사이클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급 늘리면 나중에 망가져 버려요. 약간 석유랑 비슷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공급 가지고 이제 업황이 결정되는데 과거랑 다르게 업황 좋아도 생산은 안 늘려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좀 좋아지고 그래서 지난 2년간 공급업체를 괴롭힌 것 중에는 재고가 좀 많았거든요. 재고가 많이 감소할 것 같다. 이 실마리가 보였고 그래서 올해 말 되면 공급업계의 재고가 5에서 6주로 이제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정상 수준이거든요. 지금 아직은 좀 높아요. 이게 줄어들 거로 보고 있어서 이 분의 의견은 공급 줄 거니까 반도체를 좀 지금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이 사이클의 호황은 26년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투자를 하자는 그런 좀 관점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탑픽은 그래도 여전히 하이닉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치만 하이닉스가 탑픽이지만 주가 상승률이 더 클 거는 삼성전자 같다.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워낙 못 가가지고 네. 완전히 바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의 삼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여러 시행착오를 이미 겪고 있죠. 근데 체질 개선 노력은 이미 시작됐고 하반기에 그 회복의 증거가 나올 것 같다. 뭐 엔비디아 공급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이고 시장에서 지금 HBM에 대한 논란은 좀 심해요. 뭐 HBM 공급 늘어나고 수요는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여전히 이분 의견은 HBM 공급 크게 늘기 어렵다. 왜냐하면 만들기 자체가 어려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를 늘리기가 되게 어려운 제품이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급은 크게 안 늘 걸로 좀 보고 있고 HBM 수요는 뭐 이미 젠슨왕이 얘기해 줬잖아요. 수요는 좋다는 거. 그렇게 보면 그런 우려들이 해소되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23년 3분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지니까 호황의 기간이 아직도 1년이나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될 시점이다 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8만 전자 이런 말들을 좀 이제 지우고 네. 아, 낙폭이 2023년 이후 상당히 많이 빠져 엄청나게 있구나.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네, 필요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저희는 새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 다음 주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